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던 부분에 이어서 아라비덥시스의 리서치가 휴먼 사이언스에 어느 정도나 컨트리뷰션 했는지, 또는 이제 그 반대로 어느 정도나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논문은 셀에서 발간한 논문이에요. 셀에서 발간한 논문인데, 셀은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선호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출간할 수 있는 그 논문 가운데 이제 최고봉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몇몇 이제 저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그 라이트 시그널링을 한번 봅시다. 라이트 시그널링은 이제 플랜트는 움직일 수 없는 개체들이죠. 그래서 동물과 달리 우리가 이 표현을 쓰는데,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뭐 모바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세셀, 고착성 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어야 될, 그리고 획득해야 될 형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잘 센싱하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들이 잘 발달을 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environmental factor는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 이외에 뭐 물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environmental factor를 꼽으라면 분명 빛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빛이 없으면은 플랜트가 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냐 없냐는 이제 플랜트의 라이프에 아주 중요한데, 따라서 이 빛을 센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작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과학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솔크 인스티튜트에 있는, 솔크 인스티튜트는 샌디에고에 있는 아주 좋은 군소 연구소입니다. 쬐끄만한 연구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는 전체 PI가 전체 PI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한 연구소예요. 솔크가 누군지 아세요? 솔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미국 사람들 헷갈리더라고. 저희 연구실에 당시에 그 닥터 페퍼가 있었어요. 이름이 앨런 페퍼였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이 어떤 초pro가 오면 닥터 페퍼 하더니 그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솔트 연구소라고 쓰더라고. 솔트 인스티튜트. 솔크는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서 소아마비를 많이 치료를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과 샌디에고가 이제 대지를 제공을 해서 이 솔크 인스티튜트를 만들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솔크에 계시는 분들은 뉴로바이올로지를 해요. 메디컬 사이언스를 하고, 그 중에 일부 3명이 이제 플랜 사이언스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앤 콜입니다. 이분은 이제 라이트 시그널링의 이제 대가 중에 한 명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종종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왜? 원전에 충실하자. 누군가 어떤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러한 사실만 뭐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가, 누가 그 설을 제시를 했는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박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할 거예요. 어쨌든 라이트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이 조앤 코리, 콜이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콜이라니까 콜인 줄 알아야죠. 조앤 코리가 이제 상당히 대가인데, 이 사람은 어떤 스크린을 했냐면 빛을 주지 않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즉 다크 상태이죠. 다크 상태에서 이 플랜트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이제 발화를 하는데, 빛이 없으면 플랜트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길게 자라요. 일롱게이션이 됩니다. 신장을 하죠. 신장을 하는데, 이 신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시피 빛이 없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길게 자라서 빛이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재분배입니다.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이냐, 성장에 쓸 것이냐, 무슨 뭐 리프로덕션에 쓸 것이냐, 뭐에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낙 상태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일롱게이션 쪽에 투자를 합니다. 일단 길게 자라도록.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다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길게 자란다고 해서 뭐 특별히 차이 날 건 없어요. 전체가 다크니까. 그러나 그냥 내추럴한 컨디션을 보면은 시드가, 종자가 다크 상태로 있는 경우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 이파리라든가 이런 걸로 커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덮여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서 이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를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생존 전략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는 빛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셀 일롱게이션, 물론 이제 일롱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셀들이 다 일롱게이션 되는 거니까 셀들을 길게 늘려서 이렇게 위로 일단 자라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크 상태가 되면 다크 이코르 일롱게이션입니다. 플랜트는 일단 일롱게이션을 해요. 자, 에너지 재분배란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크 상태에서는 이파리가 녹색으로 안 되죠. 그죠? 녹화가 덜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클로로필을 만드는 거요,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별로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원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일롱게이션을 했습니다. 일롱게이션을 해서 다크 상태에서는 이렇게 길게 자라는 표현형을 보이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다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지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 빛이 지금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치 장님처럼 빛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이트 센싱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빛이 있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라이트 상태에서도 다크 상태처럼 여기는, 즉 일롱게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는 반대로 다크가 돼서 일롱게이션을 하지 않는 녀석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빛이 없어도 마치 자기가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녀석들. 자, 그래서 이러한 라이트 시그널링은 처음에는 이제 포토 리셉터들이 하겠지만 그 하위에 있는 어떤 라이트 시그널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요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놈이 있고요. 반대로 빛이 있어도, 아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나? 빛이 없어도 있는 거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녀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피노타입을 보면 빛이 있어도 일롱게이션 하는 녀석.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다른 놈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 에너지를 뭐 엽록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길게 자라는데 혼자만 이렇게 쭉 자라는 놈. 얘는 녹화도 그러니까 그린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냥 길게만 자라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크 상태에서 키웠을 때는 다른 놈들은 다 이렇게 페일 그린, 별로 녹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길게 자라는데 어떤 놈만 이렇게 짧게 자라면서 녹색으로 그린이 잘 되어 있는 놈, 이런 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런 놈들, 다크 상태, 아니 빛이 있는 상태에서 길게 자라는 놈, 또는 다크 상태에서 짧게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엽록체들을 잘 만들고 녹화가 된 놈들은 빛에 대한 시그널링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빛이 있거나 없거나를 잘 못 알아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라이트 시그널링에 관련된 녀석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캅 계열들인데, 캅은 이제 뭐의 약자이냐면 constitutive photomorphogenesi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캅이라고 적어붙였고요.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피노타입은 뭘까요? 요 두 단어를 보고 추정할 수 있는 피노타입은 자, 누굴 시켜볼까? 조혜성 어디 갔니? 자, constitutive photomorphogenesis는 계속해서 모포, 형태,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네시스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빛에 의한 형태, 형성이 일어나는데 constitutive하게 일어나더라. 항상. 즉, 빛이 있건 없건 항상 포토모포제네시스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캅 계열은 이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이거에 해당될까요? 혜성아, 어디에 해당되겠냐? 1번, 2번. 확률은 50%. 네? 2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케이. 항상 빛에 의한 형태 형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형태 형성이 일어나겠죠. 빛에 의한. 그러나 빛이 없어도 포토모포제네시스가 일어나요. 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캅 뮤턴트를 찾았고요. 얘랑 이제 인터랙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틴들을 찾아냈어요. 인터랙션 하는 프로틴을 찾아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가장 아무 생각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입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건 해보고 졸업을 해야지.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를 안 해보시면 졸업하지 마세요.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라는 방법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 개의 프로틴이 서로 결합을 한다면, 가정을 합시다. 한다면, 이 두 개의 프로틴이 결합을 해서 어떤 리포터 유전자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리포터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리포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그 이스트는 어떤 배지에서, 우리 이제 그걸 미니멀 배지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미니멀 배지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틴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 프로틴과 인터랙션 하는 다른 어떤 프로틴을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프로틴하고 섞어서 이스트를 키워보면 이 A라고 하는 프로틴하고 결합하지 않는 프로틴이 있는 경우에는 이스트가 살질 않아요. 그 배지에서. 그런데 이 두 개 프로틴이 결합을 할 때는 이 리포터 유전자가, 사실 리포터라고 하는 건 좀 말 이상하고, 어떤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그 이스트는 거기서 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두 프로틴이 인터랙션 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틴과 프로틴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지를 찾아내는 이제 방법인데요. 자, 이 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왔던 게 뭐 DET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DET, FOS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DET는 뭐의 약자이냐면 D-ethylated의 약자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ethylated. 혹시 뭐 사전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래? 햇빛을 쬐지 않고 백화시키는 거예요. 자, 햇빛을 쬐지 않으면 플랜트의 잎이 녹색이 되지 않아요. 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엽록체들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걸 황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잎이 그린색이 아니라 약간 이제 페일 그린 또는 노란색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잎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D는 뭐뭐에서 이제 뭘 제거하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뭐 접두사라고 그러냐? 뭐야? 앞에 붙여 쓰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de-ethylated라고 하는 것은 황백화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빛이 없으면 황백화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빛이 없어도 de-ethylation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녹화가 돼. 빛이 없어도 녹화가 잘 되는 그런 뮤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컵하고 이제 뭐 DT 이제 FOS는 푸스카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그 얘 플랜트가 생긴 색깔이 좀 이렇게 퍼플 색깔이 나기 때문에 푸스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녀석들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얘네들이 프로틴 컴플렉스를 만들고요.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이 컴플렉스를 이름을 COP9,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시그널로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COP9 시그널로좀이라고 붙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봤더니 얘네들은 프로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턴오버에 관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프로틴 턴오버라는 것은 이제 일단 한번 만들어진 프로틴을 천년만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없애고 새 것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간당 50개씩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시간당 10개씩 분해하는 거. 시간당 30개씩 만들지만 분해는 시간당 2개씩 분해를 하더라. 그렇게 된다면 만드는 속도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분해되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게 녹수. 미안해. 작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 네. 강의를 하면서 올해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또 실수를 했어. 자, 다시 요것만 놓고 보면 많이 만들어지잖아. 이 위에 게 많이 만들어지나 분해되는 걸 감안하기 시작하면 얘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분해되는 것이 이제 많으니까 실제로는 20 정도가 쌓이게 되고 얘는 28 정도가 시간당 쌓이게 되는 형태가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많죠. 아래 게 더 많이 쌓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턴오버는 매우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거, 즉 신테시스에만 주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들여다보지만 뭐 예컨대 뭐 트랜스크립션도 마찬가지고요. 트랜슬레이션도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이꼬르 셀 안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거에 더하기 분해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세포 내에 존재하는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빨리 잘 만들어지느냐. 야, 애야. 쟤 좀 나가라 그러든지 졸지 마라 그래. 만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분해되는 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메커니즘이 분해가 되는 메커니즘인데 이 컵 어디 갔어? 컵 9 시그널로점은 이제 프로틴을 분해하는 쪽에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 9은 우리가 이제 소위 그 E3 라이게이즈의 액티비티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E3 라이게이즈의 어떤 그 일종의 한 부분인데 이 E3 라이게이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들에서 혹시 배우셨습니까? 배웠어요? 네, 그럼 누가 잠깐 소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유비퀴틴을 사용을 하죠. 혹시 또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 수 있는 그래? E1, E2, E3를 붙인다는 걸 알고 있어. 뭐 오늘의 토픽은 E1, E2, E3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E1, E2, E3 같은 이런 이제 프로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용도는 프로틴을 데그레데이션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 강의실 안에 여러 개의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치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치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 버리고 싶어. 얘는 킵해야 되겠어. 뭐 얘 킵하자. 뭐 이런 식으로 버릴 거 안 버릴 거를 정했는데 내가 직접 치우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뭔가 표시를 해놔야만 걔가 와서 치울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는 예를 들어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다. 버리지 않을 거는 뭐 노란 딱지를 붙여놓을 테니까 내가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것은 다 버려라 라고 누구에겐가 지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리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해당 프로틴을 분해를 하라라는 명령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분해를 하라라고 하는 표시를 어떤 형태든 해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세포는 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약자로 UB라고 하는데, 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또는 뭐 UBQ, 이것을 통해서 이 유비퀴틴을 붙여 놓으면 걔는 분해가 될 녀석이다 라고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E1도 있고 E2, 뭐 E3 라이게이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비퀴틴을 붙이는 놈, 끌고 가는 놈, 실제로 유비퀴틴을 이제 붙인 놈이 와서 분해가 되는 어떤 그 프로틴을 분해하는 공장 같은 녀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프로틴을 분해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분해라는 것은, 프로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그럼 결국 만들어진 프로틴을 아미노산 레벨로 다시 다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도록 무엇인가 표시를, 요걸 부셔라 라고 표시를 해 놓는데 이 유비퀴틴을 사용을 해요. 따라서 세포 내에서 유비퀴틴이 붙어 있는 거는 일단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곧 분해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유비퀴틴이 붙어 있으면 걔는 일단 분해가 곧 될 녀석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제가 연 2년 동안 걸쳐서 실수를 했던 50개가 만들어지고 30개가 만들어졌을 때 50개 중에 30개에다가 유비퀴틴을 붙여 놓으면 남아있는 거는 20개밖에 없게 되고요. 만들어진 30개에 겨우 2개만 유비퀴틴을 붙여 놓으면 얘는 남아있는 게 28개가 되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프로틴에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분해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CUP-DT 후스가 이 E3 라이게이즈의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E3를 분해될 프로틴, 분해가 되어야 될 프로틴에 갖다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프로틴이 이렇게 이제 유비퀴틴이 가서 붙으면 얘는 주로 26S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프로테오솜, 그러니까 그 친간계수가 26S 정도가 되는 프로틴 컴플렉스가 있는데, 모양은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뚜껑이 있고요. 아래도 뚜껑이 있고, 이제 프로틴들 컴플렉스가 마치 이런 쓰레기통 모양을, 원통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뚜껑이 열리면 여기 안에 분해가 될 프로틴, 아까 이제 빨간 딱지 붙여진 이 프로틴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아미노산 레벨로 잘게 쪼개져 가지고 분해가 됩니다. 자, 이게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일생에서 전사, 해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CUP9 시그널로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틴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이제 컴포넌트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앤 코리가 했던 스크린을 보면은 빛이 없는 상태 또는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뮤턴트들을 이제 찾아냈죠. 빛이 없으면 다들 길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자라는 놈, 그래서 정상적으로 녹화가 잘 되는 놈, 또는 빛이 있으면 녹화가 잘 되고 키가 작아야 되는데 혼자 길쭉하게 자라는 놈, 이런 놈들을 이제 골라내서 스크린을 시작을 했어요. 이 스크린이 훨씬 쉽잖아요. 어쨌든 이런 스크린에서 다음과 같은 CUP9 시그널로좀을 찾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시스템, 다른 그 스피시스하고 연관이 되나 봤더니 이게 P53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세포생물학이나 다른 이제 뭐 캔서 바이올로지 쪽에서 배우신 아주 중요한 뭐입니까? 투머 서프레서죠. 투머 서프레서라는 것은 본래는 투머를 서프레션 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투머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정상적인 프로틴의 레벨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growth regulator들, 예를 들어 한번 쉽게 가정해 봅시다. 이게 있으면 엄청 잘 자랄 것 같은데 이게 과다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라게 되겠죠? 그죠? 제가 이런 류의 강의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이 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귀 만져보면 뼈 있어요? 자, 귀는 사실 이제 정형화된 뼈는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이 귀가 이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세포 분화, 조절, 분열을 잘 컨트롤해야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양쪽 다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조절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엠브리오 디벨롭먼트 시절에는 이게 잘 만드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잘 못 만들죠. 왜? 그런 예를 보면 유도 선수들 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귀 다쳐가지고 보면은 모양이 좀 이렇게 못생기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세포의 분화를 잘 컨트롤해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조건 이런 게 많다고 해서 그로스 레귤레이터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아지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분열을 야기하게 되고 얘네들은 쓸데없이 막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통제를 벗어나면서 자라는 녀석들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소위 투머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53도 결국은 어떤 중요한 프로틴을 분해하는데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프로틴이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유지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프로틴인데, 중요는 해. 없어도 안 돼. 그러나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그러한 프로틴을 얘가 이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적당한 시점에 또는 적당한 양이 됐을 때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해의 메커니즘이 COP9 시그널로즘에서 봤던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DT가 아니고 뭐야? DT가 아니고 P53. 여기에 컴포넌트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DET도 있고, FOS도 있고,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유사하게 다 이 애니멀 시스템에도 다 존재하더라. 그 중에 이제 C준도 있고요. 크랩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프로틴의 이름과 특성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이러한 프로틴 분해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똑같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주로 이제 이 분해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양을 세포 내에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러한 이제 이 프로틴 턴오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의 예는 T셀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T셀도 너무 많이 만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적당한 레벨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T셀도 일정한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호메오스테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 호메오스테시스에서 발견되는 메커니즘도 똑같이 이 COP9 시그널로즘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을 써서 조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COP9 시그널로즘에서 몇몇 컴포넌트들을 빼고 그 자리에 이거를 대입을 해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서로 이퀴벌런트한 펑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서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도 여전히 라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라이트 중에서 블루 라이트. 자, 라이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COP9 시그널로전 말고 그 위쪽에 라이트를 최초로 인지하는 리셉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셉터들에는 각 파장마다 서로 다른 리셉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루 라이트 리셉터. 블루 라이트 리셉터이고, 그것을 이름을 약자를 cry라고 부릅니다. cry 1, cry 2. 왜 cry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여기 어디 갔어? 맨 여기 타이틀에 써 있는 대로 크립토크롬의 약자입니다. 크립토라는 얘기는 이제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토 리셉터들, 예를 들어 파이토크롬 같은 거, 파이토크롬 같은 것들은 비교적 쉽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애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들인데, 그 파이토크롬에 대한 실험의 예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레드 라이트하고 far red light을 주면 C가 발화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조절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주면 맨 마지막에 어떤 파장의 빛을 줬냐에 따라서 C가 발화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뭐 파이토크롬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빛의 특정 파장을 인지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식물체 안에 있고, 그것이 far red light을 주든 red light을 주든 앞에 뭘 했든 간에 맨 마지막에 무슨 파장의 빛을 줬냐에 따라서 C가 발화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존재를 인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를 이제 파이토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클로닝한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블루 라이트 리셉터는 그 존재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해서 이름을 크립토크롬, 그러니까 숨어있는 수용체다라는 뜻의 크립토크롬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자, 이 크립토크롬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제 아라비덥시스의 경우는 두 개의 이제 크립토크롬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는 N-터미너스 쪽에는 이제 포토 라이에이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도메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특정한 도메인은 없는데, 이 두 개가 이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얘가 핵과 사이토솔, 뉴클리어스 하고 사이토솔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분자가 트래피킹을 하게 되는데, 이 트래피킹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세포가 있으면 이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잖아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 시그널이 핵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그 지가 직접 가든 다른 놈을 통해서 가든 하여간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토 리셉터들은 이제 이런 세포 질에 있다가 직접 이렇게 옮겨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 중간 매개 단계를 거쳐서 핵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이 두 도메인이 이 핵과 세포질 간의 이 프로틴 트래피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조절하냐면, 이 크립토크롬이 뭘 조절하냐면 circadian
클락을 조절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circadian clock은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우지만 생체 시계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biological clock이고요. 이 circadian clock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dia는 day이고요. circa는 이런 뜻입니다. approximately, 그러니까 대략, 약. 그러니까 circadian이라는 뜻은 하루, 약 한 데이, one day 정도의 그 정도쯤, 약,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라 약 24시간. 즉, 어떤 현상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것이 꼭 24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24시간 정도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circadian clock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circadian period, circadian period를, 이 circadian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계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계일 주기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약 하루 정도의 주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circadian clock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circadian clock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지금 이제 클락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는 졸릴 때. 졸릴 때는 밥 먹으면 졸립지만 밤에 이제 졸릴 때. 저렇게 졸리는 클락이 활성화되는 때는 생후 제가 정확하게 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7, 8개월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애를 키워보지 않았겠지만 애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하는데, 그걸 이렇게 플라팅을 계속 해보면 그게 점점, 그러니까 어른과 비슷한 정도의 클락을 가져가는 게 점점 형성이 되어 가거든요. 그게 한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신생아들은 아무 때나 하고 아무 때나 자고 그렇게 이제 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언제 잡니까, 여러분들은? 1시? 나랑 같이 자네. 1시에 자서 한 6, 7시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피로를 갖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차 있죠. 외국에 나가면 내 몸은 밤인데 여기는 낮이야. 그런 형태라든가. 그래서 이 계일 주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계일 주기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빛 때문에 계일 주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주기적으로 낮과 밤을 겪습니다. 물론 저 북극이라든가 남극에 있는 그런 아주 몇몇 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들은 그 주기가 있어요. 낮과 밤의 주기. 근데 낮과 밤의 주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우리가 1년 내내 해는 6시에 뜨고 8시에 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낮이 점점 길어졌다가 낮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한 패턴을 1년 내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다음 년에도 반복하고 그 다음 년에도 반복을 하고. 그래서 지구가, 이게 자전이지, 자전 때문에 낮밤이 생기는 거지. 자전을 하는 한은 낮과 밤이 생기고요. 그 낮과 밤에 적응해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클락을 갖고 있어요. 그 클락이 조금 더 다양한 현상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 클락을 갖고 있고, 이
클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정이 됩니다. 뭐 밥 먹는 거, 조는 거, 어떤 경우에는 메이팅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포토 리셉터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은 바로 클락입니다. 클락과 포토 리셉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다 없다를 인지를 하는 것은 곧바로 지금 내가 낮 상태의 어떤 생명 현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클락은 여러분들 몸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 클락을 리세팅하는 데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걸립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서 거기에 시차에 적응하려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걸려요. 왜냐? 현재 갖고 있는 클락은 외부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이미 오랫동안 세팅을 해온 거거든요. 빛이 있건 없건 계속 자기가 돌리고 있는데 그 낮밤의 주기가 틀려지면 예를 들어 미국에 가든지 뭐 유럽에 가든지 낮밤의 주기가 틀려지면 내 시계는 내 나름대로 계속 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은 다른 인풋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풋을 코디네이션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이 빛이 클락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팩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차가 바뀌게 돼서 낮밤이 바뀌게 되면 그래도 내 클락은 계속 자기의 사이클을 돌려가거든요. 돌려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free running photo period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낮과 밤을 바꾼다고 해서 내 클락이 갑자기 거기에 맞춰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돌아가는 것을 계속 돌리다가 점점 어드저스트를 해가죠. 약간씩 조정을 해가는데 그래서 빛이 있고 빛이 없는 상태를 계속 주다가 빛만 주던지 아니면 빛을 주지 않고 밤만 주던지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클락은 그냥 자기 사이클대로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약간씩 보정을 하죠.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러닝한 이 포토 피리어드에서는 이제 서케이디안 클락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메커니즘은 뭐냐? 이 클락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은 아까 지워버렸는데요.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COP9 계열의 이 유비키틴을 사용을 한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이 클락에도 사용되더라. 즉 뭐냐? 지금이 밤이야. 밤이면 낮에 사용할 단백질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만들어서 썼던 단백질들은 데그레데이션을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데그레데이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cry 1하고 cry 2들이 이런 이제 그 클락을 조절을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포토 리셉터들이 동물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발견이 됐어요. 이름도 똑같이 cry 1, cry 2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cry 계열들은 이름만 보고는 그것이 애니멀 cry인지 플랜트 cry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cry에서 요 밑에 이제 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period의 약자예요. 주기를 갖게 만드는. 자, 얘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포토 리셉터고요. 그 밑에 실제로 이 주기를 갖게 만드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 주기가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는 녀석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걔를 이름을 이제 period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약자를 PER이라고 붙이는데 그러니까 24시간의 주기를 이렇게 뭐 어떤 현상이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고 없어지고, 어떤 현상이 있고 없어지고, 현상이 있고 없어지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피리어드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이 프로틴 데그레이션에 대해서 잘 조절이 돼야 될 녀석이 망가지게 되면 점점 이 피리어드가 길어진다든지, 지금 보시면 이 하얀 게 길어졌죠, 여기? 여기를 보시면. 또는 하얀 것이 어떤 낮에 일어나는 현상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피리어드가 달라지는 거죠. 24시간 주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2시간, 21시간 또는 27시간 주기로 나타나면서 어떤 게 길어지든가 짧아지든가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라이트 스크리닝에서는 이렇게 쬐그마한 녀석들 사이에 길게 올라오는 녀석, 또는 반대로 길게 에티올레이션 된 녀석 중에 이렇게 짧게 그린화된 녀석들을 이제 골라내는 스크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리어드의 스크리닝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leaf movement를 측정을 합니다. leaf movement. 잎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약 24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무비 보셨어요? 이거 TV 같은 데서 보셨어요, 혹시? 예, 저희 실험실에도 이거 찍는 장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실험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플랜트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만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커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커요. 입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움직임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냐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 끝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을 계속 추적을 해가면은 이 끝이 움직이는 그 뭐라 그러나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게 되고, 궤적을 추적하면요 이런 식으로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에 피크 좀 크게 다시 그려봅시다. 이 끝을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자, 이렇게 이제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이 피크에서부터 이 피크 요 사이가 주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주기를 갖고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주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 주기 간에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평균 값을 내보면 보통은 일반적인 개체들은 약 24시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주기고요. 주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수학 같다. 이게 뭐냐?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여러분들은 수학은 나보다 잘하겠지?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자, 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식물체가 무슨 근육이 있어서 당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 시간대만 되면 지나가죠. 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은 누가 당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예? 뭐?
쏘여지는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연옥체 식물 세포들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죠. 그러면 이파리를 우리가 근육은 당기는 것밖에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알죠? 밀 수는 없어요. 항상 당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당겼냐 잎을 당겼던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럼 갑자기 아래쪽에 세포들이 막 셀 디비전을 많이 했다가 세포를 죽이고 셀 디비전을 많이 했다가 죽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이씨 그건 뭘까요? 세포에 있는 소위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 팽압 같은 거를 조절해서 그 안에 세포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면 올라오고 다시 물을 빼면 떨어지고 물을 꽉 집어넣으면 다시 올라오고 빼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진폭은 얼마나 많이 흔드냐는 얼마나 터거 프레셔를 많이 줬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결국 그 피리어드는 요 주기는 이 클락에서 이 하위에 있는 피리어드나 다른 클락 유전자들, 뭐 아라비덥시스의 경우에는 이거랑 유사한 것들이 이제 뭐 G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클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자 클락을 조절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있도록 했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면 없애고 다시 놨다가 없애고 놨다가 없애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지워버렸네.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을 통해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에서 나왔던 그 소위 그 유비퀴틴을 사용한 프로틴 데그레데이션하고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그 서케디안 클락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하고는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 표현형 자체는 조금 다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라이 같은 포토 리셉터들은 크라이 이 아라비덥시스의 크라이나 또는 이 초파리의 크라이나 어쨌든 블루라이트를 리셉팅하는 거는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피리어드라고 하는 유전자 이게 여기서 제기하는 피리어드라고 하지 맙시다. 퍼라고 합시다. 퍼. 피리어드는 마치 주기하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퍼 유전자이거나 또는 뭐 GI라든가 여기 무슨 뭐 LHY, 뭐 CC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클락 유전자들의 컨트롤은 그러니까 어번던스의 컨트롤은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더라. 그것은 유비퀴틴을 사용한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나고 플랜트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애니멀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썼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